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욱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얘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이 박스권이란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씁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 말 좀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30%대를 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요. 설 연휴에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설 연휴 시작과 함께 열리게 되는 TV 토론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3대부터 이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건데 60일 전까지 해가지고 40%를 사실상 지지율을 넘은 분은 딱 한 명 있어요. 이명박 전 후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40%를 넘겼고 나머지는 이 시점에서 40%를 넘긴 후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관망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이 후보가 이제 40%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40%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 유력에 가까운 숫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여전히 이제 못 넘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항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또 다른 데이터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또 40%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이 후보 같은 경우 40%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변수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장면에서 지금 40% 근처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 야당 후보들이 그러면 40%가 훨씬 넘는 일정 부분 이제 정권 교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을 담보하고 있는 야당 후보가 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그만큼 이제 야당 후보가 사실상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이 개선된 세상을 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불신, 신뢰의 부족, 이것이 지금 살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왜 요구했는지의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지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그리고 또 인사. 그다음에 초기에는 사실 소통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대통령의 어떤 소통의 빈도수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취약한 부분을 뭔가 정책을 제시하고 특히나 TV 토론 같은 데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도 사실은 국가가 다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더 이상은 기업들이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경제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부가 더 역량 있고 국가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가 우리 향후 5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는 실천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신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40% 뚫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일정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여 동안 윤석열 후보가 엄청난 실점을 했어요. 근데 그 실점하는 동안 그 지지율을 전혀 수혜를 입지 못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서 이제 각종 생활 밀착형 공약, 기본소득 포기 선언,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했던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다는 그런 발언, 부동산 차별화하겠다. 심지어 엊그제는 개헌까지도 얘기했어요. 4년 중임제 내 1년 단축할 수도 있다. 여론은 미동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지금 요 수치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 지지도의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은 견고하게 결합돼 있는데 중도를 향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각종 스윙 전략을 쓰는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상대편이 저렇게 극도로 실점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점은 확장성에 저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거대 담론이라는 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판을 흔들기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상대의 실점이 그렇게 많아도 내 득점이 안 되는 이유를 그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 지수라는 건 계속 50%를 상회하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를 다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뚫고 나기가 쉽지도 않은 상황. 그러니까 아마 삼중고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 저는 TV 토론이 크게 승부처가 되지 않으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역대 최고 시청률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57, 트럼프 34가 나왔는데 결국 트럼프 당선됐어요.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은 그걸 보면서 내 후보가 잘하면은 자기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후보가 못한다 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도가 겨우 반응해야 되는 건데 과연 두 후보가 그 정도의 흥미를 가진 포맷으로 이제 후보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TV 토론의 변수가 안 된다고 본다면은 저는 결국은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의 지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꺼내들 정치 개혁의 카드가 얼마큼 먹혀들 것이냐 그게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메머드급 선대위 해체하고 슬림한 선대위로 개편을 했지만 이제 지지율 답보가 계속되면서 새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대위를 손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가 없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라는 이 높은 바닥 민심을 뒤집을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트럼프 여론조사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와 민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미국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거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트럼프가 제시했던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어떤 상황도 그와 유사합니다. 굉장히 코로나로 경제가 안 좋고 거기다가 일자리 뭐 많이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게 전환의 시대에 위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국민을 앞세워서 국민의 어떤 복리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의 어떤 영향 있는 상황 관리 이런 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지금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검증의 시간들이었거든요.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감정의 어떤 선상 속에서 후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사실은 진짜로 우리가 맡겨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생각 냉정하게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후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는데 이제 유권자들은 집중하는 시간으로 전환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가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가 사실은 마지막에 이런 어떤 상황을 관리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유동성이 커가지고 시기적으로 거의 막판까지 우리가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불교계 반발을 사고 있죠. 이른바 통행세 발언을 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이핵관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돼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우리 당내에 핵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핵관이 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고 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후사 하잖아요. 네.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때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근데 특히 이번 대선의 또 한 가지 특징, 핵관입니다. 핵관. 이른바 윤핵관 홍역을 심하게 앓았던 국민의힘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바이러스가 민주당으로도 온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탈당을 권유하는 이핵관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정 의원이 주장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 없다, 아는 바가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이 사안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한테 지금 조홍천 의원이 아주 공개적으로 탈당 요구한 거 아닙니까? 선당 후사 해라, 당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목한 게 이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핵관의 프레임에 갇히면 이게 폐쇄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선, 그리고 아집 이런 건데 굉장히 사실은 뼈 아픈 지점이죠. 저걸 정청래 의원이 꺼내 들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저희가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에 지금 못 미치는 지지율인데 그렇다면 원팀을 하고 친문,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야 겨우 40% 갈 수가 있다라고 내부 단속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차단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주류, 비주류로 갈라치거나 혹은 마치 당에 다시 새로운 원팀이 아니라 또 다른 불씨를 던진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뼈아픈 지점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지금 민감한 시기에 지금 지지율 몇 % 가지고 양당이 거대 양당과 지금 양당 후보가 지금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이 와중에 종교계 특히 불심을 자극했다는 건 이건 대단히 큰 사실은 위기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가 그렇게 반발하는 와중에 마치 정청래 의원은 그냥 사과 태도만 내비쳤지 뭐 난 당 안 나가겠다라고 저렇게 하는 것들이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어서 민주당이 정말 지금 지지율 1~2% 확장에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점에 저게 굉장히 더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특히나 송영길 대표가 당의 어떤 그런 중재적 화합적 관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당을 또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고 문재인 정권의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재명의 당선은 문재인 정권의 정권 교체라는 식의 얘기들이 저건 잘못하면 곡학 아세도 되고 있지만 네.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저 부분이 참 민주당이 어떻게든 극복할지도 저희는 한번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용천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정청래 의원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파가 계속될 것이고 정 의원은 이른바 이핵관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본인은 탈당을 거부했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후에 이 부분 탈당 압박의 후폭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여파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핵관이라 그러면 핵심 관계자거든요. 그럼 소수래야 돼요. 몇 명이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홍천 의원이 다수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핵관이라는 단어는 이건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핵심입니까? 그거는 뭐 단어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를 일으켰고 그랬다 그러면 오히려 자숙하고 이제 뭐 그런 당의 요구가 있었다면 예. 사실은 그것도 본인의 어떤 잘못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모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핵관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도부를 공격하는 거는 지도부인지 누군지 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만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은 적절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행세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교계들이 그 문화재들을 다 관리하는 것들을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그런 재원이 없으면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불교의 민심이 지금 악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무리를 일으키고 부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여기서 사실상 지금 이 국면에서 정치인 정청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2시간 동안 홍준표 의원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저는 뭐 홍준표 대표도 워낙 정치적으로 이 경륜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제안을 하거나 예. 꼭 이게 어떻게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를 제안했다라고 알려졌죠.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하는 조치를 해달라. 또 한 가지는 처가의 비리를 엄단하는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 이것이 홍준표 의원이 어제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보궐선거 공천, 그것도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뇌관으로 지금 떠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과의 또 이 마찰도 있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공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대단히 이거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담보할 만한 그런 조치해라.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거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담보돼야 홍준표 의원이 좀 공간을 열고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되니까 그건 좋은데 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에 그 두 명에 대한 최재형 전 원장을 종로에 추천하고 그다음에 또 대구 수성구청장 출신을 이제 대구에 중랑구에 공천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공개로 했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고 이건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 내부에서 조율을 거쳤어야 될 문제를 딱 수면 위로 꺼내놓으니까 다시 이것은 권영세 본부장이 바로 밀실 정치라고 이렇게 대화다 치면은 홍준표 의원은 밀실 정치하는 사람으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적신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 당연히 그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또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게끔 하는 정치력과 또 리더십의 문제로 또 이게 확전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왜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느냐. 특히나 종로는 사실 대통령 선거와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 뭐 원희룡 본부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거론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문제는 사실 거기 국민의힘 거기는 지지층이 뭐 사실상 공천하면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사실 당의 혁신 방향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또 던져가지고 수면 위로 내서 당의 내용을 또 가감없이 해버리면은 이 문제 수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다시 윤 후보한테 정치력과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되기 전에 이 문제를 아까 이준석 대표는 월요일쯤 아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물밑 조율하면서 갈등 국면을 좀 수습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받아들일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청년의 꿈인가요? 거기서 이제 사실상 윤 후보를 비판했던 내용들을 다 지웠답니다. 예. 그리고서는 양아치를 지원하느니 당선시키느니 내가 이걸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만났다는 얘기인데 선대본의 결합을 이런 조건부로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지금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양아치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직도 나눠먹기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이게 나눠먹기 원팀이지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통합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까 앵커 두 가지 조건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뭐를 얘기를 해도 다 되는 부분인데 며칠 전에 김건희 씨 이제 녹취록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이 홍준표 당시 이제 경선 후보죠. 비판적인 것을 이제 촉구하고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던 것이 뭐였어요? 가슴이 먹먹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며칠 후로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눠먹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뭐 종로하고 대구 남구 중구인가요? 뭐 이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사천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구만 해도 지금 경선 과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없었던 듯이 하고 본인이 지목한 사람을 지금 공천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홍준표 후보가 이제 전 후보가 얘기했던 어떤 청년의 정치 이건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구태 그 자체인 것이고 권영세 본부장이 그 얘기를 한 것이 잘못됐다.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구태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공개한 것이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 홍준표 후보의 의원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천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아무리 원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눠먹기 원팀을 국민이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홍준표 의원의 이 공천 제안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상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 홍준표 의원이 만나면서
국민의힘의 원팀 다지기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뭐 공천 논란 그리고 또 권영세 사무총장과 홍 의원의 어떤 공개적인 갈등으로 인해 원팀에서 다시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개가 됐으면 안 됐다는 얘기. 설령 이런 제안이 오고 갔더라도 당의 어떤 절차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될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이제 조건부 말하자면 조건부 합류처럼 이렇게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바람에 굉장히 아주 난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이제는 지도자로서 사실은 야권의 어른으로서 이제 이 선거가 이제 4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네. 계속 침묵을 지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합류를 할 거로 보는데 다만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는 과정에서 명분과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의 여러 가지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제약 조건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원팀에 대한 감동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선대본부장들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준석 대표와 적절한 교감을 나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팀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카드였는데 그 카드를 얼마나 현명하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썼는지에 대한 판단 또 한 가지의 또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을 달았는데 나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 가능하면 단일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완주만에 외치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주도권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게 보시나요? 원래 본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일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완주하겠다, 뭐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그 구도로 보면 단일화가 절실하고 단일화 없이는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왜 저렇게까지 계속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단일화 국면 들어가기 전까지 표를 본인에게 결집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재보선 때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서울시장 후보 나가면서 난 대선 후보 절대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사과 없이 사실은 다시 대선 후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후보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 상인지에 대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예. 단일화가 필요하면 그리고 할 것이면 그냥 단일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자꾸 본인에 의한 단일화 그거는 이쪽 지지층도 묶어놓고 단일화도 하겠다.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겠다는 걸로 다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두 자릿수 지지율로 온 게 2, 3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롯이 안철수의 시간이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은 내가 대체제가 아니라 독립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일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단일화 시간은 접어들었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더 독립제로서 위상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번에 최진석 교수 영입이라든가 김동길 교수 전 교수를 영입한 이런 것들은 사실 확장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완주의 의사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표 심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어서 안철수 후보는 당분간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나 역대 단일화 시기를 보면은 D-45를 전후로 시작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정된 시기는 D-25를 중심으로 모든 단일화가 결정이 났다. 이런 점은 한번 참고지수로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야권 단일화가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저희도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김관호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